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는 욕망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 강진혁의 삶은 무채색에 가까웠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였다. 매일 밤 그는 술에 취한 낯선 사람들을 그들의 안락한 집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했다. 그는 차가운 밤의 관찰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룸미러를 통해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깊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과거의 상처와 깊은 환멸이라는 두꺼운 막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도 그는 강남의 한 대리운전 쉼터에서 스마트폰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화면에 VIP 호출 알림이 떴다. 청담동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출발하는 요금이 아주 높은 호출이었다. 그는 무심하게 호출을 수락하고 자신의 낡은 경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고객은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룸살롱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해징그룹 총수 송재명 회장이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절망에 빠진 늙은 남자처럼 보였다. 진혁은 말없이 그의 최고급 세단 운전석에 올라탔다. 송 회장은 뒷좌석에 몸을 싣자마자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진혁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성북동의 자택 주소를 향해 부드럽게 차를 몰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밤 서울의 거리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현란한 불빛들을 반사하고 있었다. 조용한 차 안에는 송 회장의 술 취한 잠꼬대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배신자들 전부 다 배신자야. 진혁은 그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묵묵히 운전만 했다. 타인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은 그가 가장 기피하는 일이었다. 차가 한남대교 위를 지날 때쯤이었다. 쾅!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차체가 거칠게 흔들렸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고의적으로 그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옆으로 따라붙으며 차선을 막아섰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나 시비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송재명 회장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진혁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눈에서 삶에 지친 대리운전 기사의 공허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상황 판단력과 강철 같은 침착함, 그리고 전장의 한복판에 선 장수와도 같은 냉철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의 손이 핸들을 잡는 방식부터 달라졌다. 그의 몸의 모든 세포가 전투 모드로 전환된 듯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장군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뒤쫓는 두 대의 차 역시 미친 듯이 그를 따라붙었다. 다리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진혁의 차를 다리 난간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하지만 진혁의 운전 실력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손발처럼 거대한 세단을 움직였다. 그는 급브레이크와 함께 핸들을 꺾어 차체를 180도 회전시키는 기술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추격자들의 포위망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집요했다. 그는 단순히 도망만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그들의 공격 패턴과 운전자의 작은 습관까지 파악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복잡한 미로 같은 을지로의 뒷골목으로 유인했다. 거대한 세단이 기동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였다. 좁은 골목길에서 세 대의 차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펼쳤다. 마지막 코너. 진혁은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코너를 도는 척하다가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웠다. 그를 따라붙던 두 대의 차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서로를 거칠게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추격은 끝났다. 진혁은 다시 성북동의 저택을 향해 차를 몰았다.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술이 완전히 깬 송재명 회장은 뒷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이다.
마침내 웅장한 저택 앞에 차가 멈춰섰다. 진혁이 차에서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열고 차 키를 건네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송 회장은 그런 그를 경의와 함께 깊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진혁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진혁은 그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에 그 냉철한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다시 피곤한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리기사입니다, 회장님. 안전한 밤 되십시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는 강력한 회장의 소나귀에 그리고 자신의 지독한 과거의 굴레에 다시는 붙잡히고 싶지 않았다.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안, 송재명 회장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아드레날린과 생명의 위협에서 오는 깊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오랜 충복이자 군 특수부대 출신인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조사를 해 오늘 밤 나를 공격한 놈들이 누구인지, 그 배후가 누구인지 샅샅이 뒤져. 아마도 박창호 그놈 짓이겠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 명령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랐다. 그리고 오늘 밤 나를 운전했던 그 대리기사 강진혁, 그 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어제 아침으로 뭘 먹었는지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털어내. 모든 것을 알아내란 말이다. 송 회장은 확신했다. 오늘 밤 자신을 구해준 남자는 결코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었다. 그 침착함, 그 상황 판단력,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운전 실력,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보안팀장의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표면적인 정보는 너무나도 간단했다. 35살 미혼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혼자 거주. 직업은 대리운전 기사. 가족관계는 깨끗했고 전과 기록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저 도시의 수많은 평범하고 고단한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보안팀장은 그것을 그대로 송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운전 실력이 좀 유별난 것뿐인 듯합니다. 송 회장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평범한 사람이 그런 운전을 한단 말인가? 자네는 특수부대 출신이면서 그것도 판단 못해 더 깊이 파. 그놈의 과거 10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 가져와. 보안팀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은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아주 기이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진혁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인재였다. 그의 첫 직장은 바로 지금 해징그룹을 집어삼키려 하는 라이벌 기업 태상그룹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입사 셔년 만에 최연소 전략기획팀장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에이스였다. 그는 여의도의 젊은 장군이라 불릴 만큼 냉철한 분석력과 대담한 전략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5년 전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 기록은 봉인되었고 그의 모든 인사 기록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몇 달간의 공백기 이후 그는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 강진혁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가장 빛나던 천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의 지난 5년은 그의 화려했던 과거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완벽한 단절이었다. 송재명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어젯밤 그가 보여주었던 그 능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기업 전쟁터에서 단련된 한때 장군이라 불렸던 남자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었다.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을까? 지난 5년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송 회장은 강진혁의 파일을 덮었다. 그의 눈에 이전과는 다른 빛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강진혁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나 미스터리한 대리기사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 강진혁은 자신의 왕국을 구하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숨겨진 장수처럼 보였다. 어쩌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 송 회장은 비서를 호출했다. 찾아내. 대리운전 기사 강진혁.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내 사무실로 데려와. 이제 조사는 끝났다. 본격적인 영입이 시작될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해진그룹 타워의 회장실은 전쟁터의 지휘본부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송재명 회장은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했다. 어젯밤의 암살 시도는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경쟁사인 태상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안과 해진그룹의 내부 기밀들이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회사 내부에 적과 내통하는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그는 이사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는 그의 절망감만 더 키울 뿐이었다.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비난하며 박창호 회장이 이끄는 태상그룹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까지 꺼냈다. 그의 눈에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임원들이 잠재적인 배신자로 보였다. 심지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조차도 그의 눈을 피하며 애매한 대답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버린 늙은 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으로 자신이 건설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해 이 거대한 해진그룹을 일궈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수많은 적들을 굴복시켰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장 믿었던 자신의 부하들과 가족들의 칼의 등 뒤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무력감이 찾아왔다.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박창호 그놈에게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그 대리운전 기사 강진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냉철했던 눈빛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던 그 비범한 판단력, 그리고 괴물 같은 운전 실력. 송 회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강진혁의 신상 정보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수석 졸업, 태상그룹 최연소 전략기획팀장, 여의도의 젊은 장군, 그리고 5년 전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완벽한 공백. 송 회장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강진혁이 태상그룹을 떠난 시기와 박창호가 지금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일치했다. 어쩌면 강진혁은 박창호의 첫 번째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 송 회장은 강진혁이라는 인물에게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외부인이었다. 해진그룹 내부의 복잡한 정치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박창호라는 자신과 똑같은 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평범한 운전기사로 위장한 채 지난 5년간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살아온 잠자는 장수였다. 물론 이것은 미친 도박이었다. 정체 모를 낯선 남자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자신을 배신할 준비가 된 부하들을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미친 도박에 모든 것을 거는 편이 나았다. 송재명 회장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경험과 직감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 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마지막 결전을 앞둔 지휘관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내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 전부 취소하게. 네, 하지만 회장님, 더 중요한 미팅이 생겼네. 지금 당장 강진혁이라는 사람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내 앞으로 데려오게. 절망의 끝에서 늙은 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 전체를 이름 모를 한 병사에게 걸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진혁의 삶은 다시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의 궤도로 돌아온 듯했다.
그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코를 기다렸고 술에 취한 손님들을 그들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송재명 회장과의 그 밤은 마치 비현실적인 꿈처럼 그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 후 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해진그룹 회장 비서실이라고 밝힌 남자는 송재명 회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정중하게 전했다. 진혁은 거절하고 싶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위험하고 복잡한 세계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비서의 목소리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을 듯한 부드럽지만 단호한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약속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진혁은 자신의 낡은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입고 해진그룹 타워로 향했다. 로비의 직원들은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 차림의 그가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송재명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저택만큼이나 거대하고 또 고독해 보였다. 송 회장은 며칠 전에 그 술에 취한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장의 지친 지혜와 날카로운 결단력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진혁에게 자리를 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진혁에게 털어놓았다. 경쟁사인 태상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자신을 배신한 내부의 임원들, 그리고 지난밤의 암살 시도가 바로 그들의 소행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의 이름을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자는 태상그룹의 박창호 회장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혁의 반응을 살폈다. 자네의 이력서를 보았네. 자네는 5년 전 바로 그 박창호 밑에서 일했더군. 그리고 갑자기 사직을 했지. 하지만 나는 박창호 같은 인간을 잘 아네. 그의 밑에서 사람이 그냥 사직하는 경우는 없지. 말해주게 강진혁군. 5년 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박창호.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진혁의 평온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의 눈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굴욕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지난 5년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한때 촉망받는 전략가였다. 그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연이어 성공했고 그는 박창호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오른팔이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을 질투하고 경계했던 박창호는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투자 실패의 책임을 모두 진혁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자신의 명예 경력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는 업계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대리운전 기사가 되어 살아왔던 것이다. 진혁의 고백을 듣는 동안 송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동병상련의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진혁의 이야기가 끝나자 송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집무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강진혁 군,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것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네. 그는 천천히 돌아 진혁을 마주보았다. 나는 자네에게 싸움터를 제안하기 위해 불렀네. 그의 목소리에 모든 것을 건 자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직원이 필요 없어. 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장군이 필요하네. 나에게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권한과 해진그룹의 모든 자원을 자네에게 주겠네. 자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도 좋네. 그 대가로 나의 검과 방패가 되어주게. 이 전쟁을 나를 위해 그리고 자네 자신을 위해 싸워주게. 박창호를 무너뜨리고 내 회사를 지켜주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미친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지난 5년간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빼앗겼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도 했다. 진혁은 자신을 바라보는 늙은 왕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전쟁터의 장군이 되어볼 것인가?
그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강우, 아니 강진혁은 송재명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운명에 순응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체념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려는 한때 장군이라 불렸던 남자의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박창호를 제 손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대답에 송재명 회장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부터 해진그룹의 회장실 옆 오랫동안 비어있던 부회장실이 진혁의 새로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는 해진그룹의 모든 데이터와 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는 지난 5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무섭고도 빠른 속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부의 암세포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 그리고 임원들의 개인 일정까지 비밀리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마침내 배신자들의 명단을 완성했다. 그의 예상대로 송 회장의 사위를 포함한 몇몇 핵심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회사의 내부 정보를 박창호에게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그들을 바로 해고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프로젝트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의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허구인 비밀 프로젝트 계획안을 만들었다. 그것은 해진그룹이 적대적 인수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 중인 신기술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가짜 정보를 배신자들의 경로를 통해 박창호에게 의도적으로 흘려보냈다. 그의 진단은 정확했다. 가짜 정보를 입수한 박창호는 해진그룹에 자신들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포세이돈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자원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의 제국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진혁은 적이 완벽하게 방심하고 스스로의 힘을 낭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진짜 방역을 개시했다. 그는 해진그룹의 자본을 이용해 태상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 동시에 그가 지난 5년간 조용히 수집해왔던 그리고 이번에 새로 확보한 박창호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경영 행태에 대한 증거들을 익명으로 금융감독원과 주요 언론사에 제보했다. 진혁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한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박창호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태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으며 그가 믿었던 포세이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단 며칠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진혁의 전쟁 지휘본부의 모니터 화면 위로 속보가 떴다. 태상그룹 박창호 회장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 전쟁은 끝났다. 송재명 회장이 조용히 지휘본부로 들어와 진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탄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이겼네 강장군. 자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진혁은 뉴스를 통해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끌려 들어가는 박창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앗아갔던 남자의 몰락. 그는 5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통쾌함이나 기쁨이 없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아주 길고 고된 수술을 막 끝낸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공허하고 지쳐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남아있다는 것을. 파괴가 끝난 이 폐허 위에서 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박창호와 태상그룹의 몰락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혜성처럼 나타나 모든 판을 뒤엎은 전설적인 전략가 강진혁이 있었다. 해진그룹의 직원들과 이사들은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이 새로운 영웅을 경외와 함께 바라보았다. 전쟁은 끝났다. 며칠 후 송재명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강진혁을 불렀다. 그는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해진그룹은 그리고 나 송재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걸세. 자네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모든 것을 구해준 은인이야. 송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서류를 꺼내 진혁의 앞에 내밀었다. 약속대로 이제 이 해징그룹은 자네의 것이네. 자네가 이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게.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통째로 넘겨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보상이자 제안이었다. 하지만 진혁은 서류를 밀어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제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단지 한 인간의 명예와 인생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힐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제국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면 저 역시 제가 싸웠던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는 송 회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떠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제2의 박창호가 나타나지 않는 제2의 강진혁이 희생되지 않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은 수락하되 소유권은 거부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해징그룹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부패한 내부를 도려내는 것이었다. 그는 박창호에게 부역했던 모든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능력은 있지만 줄이 없어 승진하지 못했던 정직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발탁했다. 그의 두 번째 임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해진인권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과거의 자신처럼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기업의 폭력 앞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새로운 리더였다. 1년 후 해징그룹 타워의 1층 로비. 예전에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다. 이제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송재명 회장이 로비의 카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젊은 인턴 사원 한 무리가 새로 부임한 CEO 강진혁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권위적인 모습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웃으며 토론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강진혁이 송 회장을 발견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아직도 대리운전 기사를 하던 그 밤이 생각나시는 겁니까? 진혁이 농담처럼 물었다. 송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나는 지금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회사를 보고 있네. 자네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리더야. 진혁은 창밖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복수는 박창호를 파멸시킨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진짜 복수이자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삶의 새로운 목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숨겨진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눈에 보이는 희망의 리더였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은 그가 절망의 끝에서 핸들을 잡았던 그날 밤 가장 멋지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